에릭 호퍼 하면 귀리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왜 네.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에릭 호퍼는 독서와 사색만으로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한 철학자였습니다. 네. 예,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네. 1920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샌프란시스코로 홀로 이주해서 오렌지 행상, 레스토랑 웨이터 보조, 농장의 품삯 일꾼, 사금 채취공을 전전하며 1941년까지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을 이렇게 전전하고 살았네요. 불안한 삶. 예, 불안한 삶. 이 귀리의 철학자가 에릭 호퍼의 자서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릭 호퍼의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그가 떠돌이 노동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부두 노동자로 정주하면서 그때까지의 인생을 만년에 돌아보는 그래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저런 삶도 있구나. 놀라움? 놀랍고 여러 번 읽을수록 제게 용기를 주던 것 같았어요. 제가 길 위에 철학자처럼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린 시절 맹인이었다는 이력이 독특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이게 보이게 된 거잖아요. 에릭 호퍼는 1902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부유하지 않은 독일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잘했군요. 예, 독일어와 영어를 5세 이전에 마스터한 거 보면 언어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5세 때 어머니와 함께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년 후에 본인은 시력도 잃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그 탓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 기적적으로 15살 때 시력이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가 이제 맹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력을 회복한 이후에 에릭 호퍼의 행위가 좀 독특해요. 에릭 호퍼는 아버님 계시지만 크게 돌봄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책을 읽었어요. 엄청나게 광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이 시력은 일시적인 것이다. 언제 또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때 다 읽었자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많은 독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에릭 호퍼를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에릭 호퍼가 많은 책을 읽은 이유가 다시는 책을 읽지 못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잘 승화된 예처럼 보여져요. 혹시 선생님한테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과 불안은 아주 친숙합니다. 이 두려움이 과거를 후회하게 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해서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과거와 미래 네. 사이. 에릭 호퍼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명했다가 다시 회복하지만 언제 또 실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떠나고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도 전쟁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10대 때 보아가 됩니다. 그래서 삶이 주는 혜택이 영원할 거다. 내게 쭉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이 주는 불행일 수도 있지만 에릭 호퍼의 경우에는 그걸 기회로 삼았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의 두려움을 제가 물었거든요. 네네. 예, 그 본인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요. 뚜렷한 두려움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그 과거를 다시 재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짓, 그 미래에 대한 이유도 없는 두려움들이 많았죠. 막연한 불안. 네네. 고전을 읽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토론하면서 두려움은 있는데 두려움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용기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릭 호퍼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에릭 호퍼도 이 삶의 두려움에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그 독서의 힘이 아니었나, 그리고 독서를 통한 사색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에릭 호퍼의 이 독서에 대한 태도를 저는 이제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그 식물학 책을 집어 던지잖아요. 계속 이 책에 의존할까봐, 자기 사유를 방해할까봐. 그런 태도,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태도였거든요. 우리가 계속 권위자의 책에게 의존을 하잖아요. 스스로 사유하기보다는. 근데 에릭 호퍼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어떤 사유체계를 만들어간 진정한 철학자가 아니었나. 어떤 책에 의존하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금전적인 경제력에도 의존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그게 더 좀 와닿더라고요. 진정한 자유가 그거 아닌가요? 네. 현재 어떤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나요? 에릭 호퍼는 미국에서 독학한 부두 노동자 출신 철학자, 사회 철학자, 프롤레타리아 철학자로 일컬어집니다. 196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한국에서는 에릭 호퍼의 길 위의 철학자가 2003년에 출간하는데 네. 그때 널리 알려지기도 했어요. 길이 철학자가 원제가 뭐죠? Truth Imagined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상된 이미지. 상상된 진실. 저는 이게 길이의 철학자라는 제목도 좋지만 그 Truth Imagined라는 의미가 조금 더 저한테는 더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 정말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혹시 이미지화된 것 또는 구성되어진 것은 아닌가? 라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의 제목인 것 같아서 저는 원제가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와닿았습니다. 에릭 호퍼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나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깊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한 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릭 호퍼가 1900년대 초입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궁금해요. 그래야지 이제 이 에릭 호퍼가 조금 더 우리한테 온전히 다가올 것 같아요. 1900년경의 미국 사회는 농업,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산업 사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네, 생활 수준도 향상되어서 평균 수명도 49세에서 56세로 20년 동안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죠?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1%가 안 되는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의 8분의 7을 차지하고 빈민은 1000만 명에 이르러 상황이 되는 미국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도 그닥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새로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네, 그것이 야기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작업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금문교를 건설하는데 그 뛴 노동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써 있는 그런 사진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가 지금 에릭 호퍼가 귀리에 떠돌았던 시기인 거죠? 네. 1920년대 또 말은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뉴딜 정책을 실시하던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급변한다고 해야 되나?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안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사회 전체가. 두 번째 문제는 국가 경쟁력이 대기업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고 국민의 자유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그것도? 백치와의 인연이 저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는 에릭 호퍼의 인생책이었던 것 같아요. 앞도 보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백치 자식, 백치 아이라고 불렀던 거를 에릭 호퍼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5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와 유모가 에릭 호퍼가 산만할 때 서가에 아이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놀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색깔별로, 크기별로 그 책들을 분류하면서 독일어와 영어를 익히게 된 거죠.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모든 것을 읽겠다. 또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어머니와 얽힌 책과의 기억이 아마 책을 또 많이 읽게끔 하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어머니와 책 같이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 분위기. 아마 어머니가 좀 불안해하시고 체구가 작으신 분이셨는데 그래도 5살이나 되는 아들을 많이 안고 있었던, 그래서 많이 사랑했던 기억으로 에릭 호퍼에 남아있고, 또 자다가 깨면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따뜻했을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사색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서가에서의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사실과 인상을 대조하고 분류하는 거를 꾸준히 해왔구나라는 거를 에릭 호퍼가 깨닫게 됩니다. 참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사실과 인상. 그래서 제목이 Truth Imagined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굶주림 속에서 자유를 얻는 장면이었어요. 비둘기를 관찰하잖아요. 네네. 근데 비둘기를 관찰하다가 자기가 배고픔을 잊어버린.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굶주림은 보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에릭 코퍼는 오히려 자유를 획득해요. 저는 이 장면이 그가 삶을 고정된 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 떠도는 원동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릭 호퍼는 인간의 극한 경험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철학자였던 것 같아요. 굶주림의 미스테리를 관찰을 하거든요. 경험으로 관찰하는 거죠. 네. 굶은 지 3일째 되는데 자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우선 누가 위를 잡고 가슴 쪽으로 밀어붙이는 느낌, 그 물을 마실 때 누가 밖에서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잠시도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몸에 에너지원은 없는데 걸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애완 가게 앞에서 비둘기를 관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비둘기가 먹이를 건네주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가 그것이 짝짓기의 앞선 행위라는 것을 알고 짝짓기의 행위를 보면서 그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장면에 황홀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잊었군요. 네. 굶주림은 배고픔은 치통의 정도의 감각일 뿐이다. 내가 주의를 딴 데를 돌리면 금방 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짐을 느낍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도 조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에릭 호퍼가 이 배고픔이라는 상황에서 자기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감각, 나의 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감각에 집중할 수 있었던 힘이 아마 이 배고픔을 극복하는, 자유를 획득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예. 저도 그런 경험은 있어요. 예. 급체했을 때 식은땀이 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보다는 이 고통이 뭘까? 이 고통의 강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니 그 고통이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쿠폰데 계속 그런 경험들이 그 다음의 그 두려운 생각들에 조금 용기를 주게 되고 두려움은 환상이다 라는 것까지 조금 알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에릭 호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릭 호퍼는 굉장히 명랑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잔재주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렌지도 아주 잘 팔잖아요. 네. 보통과 다르게.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고 다시는 오렌지 행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떠돌이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수치심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판매를 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시도합니다.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에 종이를 깔고 단단한 것을 밑에 깔고 방금 먹을 수 있는 것을 위에 놓는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주민이 오렌지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어주는 혀 굳은 행상이란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본인을 반겨주고 또 친숙하게 대해주다 보니 혀가 풀리고 너스레를 떨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상황이 가다 보니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치심을 느끼냐고요. 너스레를 떠는 자신을 보고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겠구나. 아하. 진심과 진심 어린 행동이 아닐 경우에 에릭은 수치심을 느끼고 거기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헬렌과 이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가슴 아프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좀 해봐요. 헬렌과 결혼해서 정착을 했다면 과연 호퍼는 행복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드라마나 그게 보면 꼭 해피엔딩이 결혼해서 정착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호퍼에게도 같은 의문이 들어요. 헬렌과 결혼했다면 과연 호퍼는 행복했을까? 가족이 없던 에릭에게 헬렌은 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랑을 거절하고 다시 길 위로 떠나는 에릭의 모습을 보면 철학자의 모습이 보이긴 해요. 헬렌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에릭 호퍼의 재능과 그런 능력을 미리 알아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물리학에 재능이 있으니 떠도는 생활은 잠시 미루고 버클리에서 자기와 함께 1년 동안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년이잖아. 1년 정도는 네네. 그냥 좀 정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녀들의 기대를 정당화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물리학 분야의 사람들은 곧 나를 협작꾼으로 여길 것이다. 그녀들과 함께 살면 한순간의 평화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버클리를 떠났다. 헬렌이 주는 사랑과 안정을 뿌리치고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 결심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타인의 인정을 뿌리칠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면서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놓잖아요. 그렇죠. 호퍼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헬렌은 헬렌대로, 네. 호퍼는 호퍼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호퍼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미국적이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이제 자본은 약자들이 고안해낸 작품으로 인류의 진보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에릭 호퍼는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좀 수긍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자본으로 이제 흡수되어 버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금의 내가 호퍼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에릭 호퍼는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돈이 지배하지 않은 사회는 무자비한 힘이 분산될 수가 없고 선택의 자유나 평등도 없고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본이 그 절대 권력을 해체한 측면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돈이 절대 권력이 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에릭의 말을 조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돈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또 이 시기에는 돈에 대한 또 혁신, 생각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대에 맞게. 네. 지금의 사회는 기회가 공정하다,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수용소에 에릭이 이제 한 4주 정도 수감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수용소의 짧은 수용 기간이 에릭에게는 앞으로의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데 철학적 베이스를 깔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은 일자리가 없는 떠돌이 노동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수용 인원이 한 200명, 보통 사회 부적응자들,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떠돌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정규 교육은 받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릭 호퍼가 이런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책을 읽고 사색한 그의 철학을 전할 때는 스토리텔링의 입당분의 모습을 보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생 상담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경우에 몽테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곳에서의 생활이 앞으로 50년 동안 글을 쓰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에릭이 이런 말을 해요. 사회 불능자가 사회에서 맡는 특이한 역할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불능자 하면 개선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기가 쉽거든요. 사회 불능자조차도 주어진 역할이 있음에 주목했다라는 것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쿤제와 나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의 또 방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농장주 쿤제는 전후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농장주가 되는 인물이죠.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병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에릭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길 위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에릭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감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 분야에 창조적인 활동을 육성하는데 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쇠락해가는 노년의 인생이 권태와 실망으로 찌들지 않고 감미롭고 향기로운 인생의 열매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기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 노인복지의 초석 아닌가요, 그게?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다면? 교육의 역할은 배우려는 의욕과 능력을 몸에 심어주는 데 있다고 했어요. 배운 인간이 아닌 계속 배워나가는 인간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죠. 배운 인간이 아닌 계속 배워나가는 인간. 네. 실천하겠습니다. 파이팅. 귀리의 철학자라는 이 책이 본인에게는 어떤 책이었나요? 가까이에 죽음이 있으면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다. 그런 말과 이른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오랜 삶은 축복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먼저 실천한 에릭 호퍼에 의해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보장이 돼야지 뭐 철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철학자가 네. 바로 에릭 호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통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탓, 운명 탓,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는데 에릭 호퍼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런 삶을 저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릭 호퍼의 길이의 철학자 이은민 선생님과 같이 읽어봤습니다.